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당장이라도 통화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 없는 대화는 아니라고 밝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은 큰 출발이라며 남과 북이 평창올림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절한 시점에 미국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 해법을 끌어내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합의한 한미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남북회담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 대우와 희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압박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남북 대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며 북핵 해결에 전기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네이버 검색어 검증 보고서입니다. 네이버는 2016년 10월에서 11월 15,000여 건의 연간 검색어와 23,000여 건의 자동 검색어를 삭제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검색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도록 돕고, 자동 검색은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를 함께 보여줍니다. 검증위가 지적한 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일부 검색어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루머로 판단해 삭제한 겁니다. 특히 박근혜 7시간 시술은 당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면 루머가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지적을 받아들여 향후 비슷한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위는 또 네이버가 김동선 정유라 마장 마술이라는 연관 검색어를 김동선 씨 측 요청에 따라 삭제한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는 해당 검색어가 요청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검색 결과엔 이와 무관한 사진만 확인돼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내일 오전 9시 반 자가용 비행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만났던 모하메드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원정 관련 협상을 속속들이 챙긴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칼둔 청장의 일정과 접촉 인사에 관해 철저히 함구 중이지만 임 실장이 그랬던 것처럼 특사 자격의 답방으로 관측됩니다. 도착 첫날인 내일은 국회로가 정세균 의장을 예방합니다. 청와대 방문은 늦어도 9일 귀국 전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왕세제의 친서를 들고 왔다면 임 실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한 축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칼둔 청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와 해결할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인데 뭐하러 전 정부 사람을 만나겠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에 계시는 그 법률팀장? 법원본부에 있던. 근데 지금 최근에 법원 PC를 뒤집었어요.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실제로 반대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거는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거를 확인했다고 해요. 크게 지금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언론이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일파만파 충격적인 사건이죠. 전국의 판사를 모두 성향 출신별로 분류해서 그 리스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인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 판사의 성향을 분류하는 행위가 인사권하고 연결돼 있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이 그냥 상황만 보고 있으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사건을 어디로 배당할 것인지, 또는 이 녀석이 지금 이 사건이 터질 텐데 어디로 지방으로 내려보낼 것인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했고, 이들의 성향 조사 뒤에 어떤 게 숨어 있냐면 불법 감청과 뒷조사가 사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사범이에요. 헌법에서 굉장히 상권 분립을 금지해 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명박이 했든 박근혜가 했든 이거는 중범죄입니다. 거의 헌법사범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범죄고요. 어떤 행정부의 일개 비서관실이나 또는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할 목적으로 판사들을 모두 다 성향별로 출신별로 분류했다는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너무 충격적인 사회라 못 받아들이는데요. 이거는 이 나라가 뒤집히고 대통령이 바뀔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이거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건 거의 100% 국정원이 했을 겁니다. 국정원의 자료를 이용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겠지. 홍보 자료에 의해서. 이게 국정원을 이용해서 헌법기관인 사법부,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게 사법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헌법기관을 감시, 감청,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분류해서 이것을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사법부의 내에서도 판사들의 성향별로 분류해서 사건 배당, 그리고 요직으로 돌릴 것이냐 한직으로 돌릴 것이냐, 이것을 다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갔던 세월에 보세요. 우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릴 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때. 그리고 구속적부심 할 때, 구속영장 발부할 때 우리 그렇게 애가 타고 화가 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블랙리스트에 적용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만 배정이 됐었던 걸까요? 아마도. 네. 적폐 청산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그런 우병우의, 판결이 네. 났던 것들은 블랙리스트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요 요직에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포진했을 거고요. 이게 사태가 이렇게 흘러갈지는 몰랐을 거고, 영장 심사하는 판사들도 정부의 입맛대로, 만약에 야당 국회의원 현역이 걸렸다고 봐요. 그러면 구속하지 않아야 될 사항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법부 내에서 1심, 2심, 3심의 중요한 재판을 하는 곳에는 부장판사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유추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 그 법원 행정처에 있는 컴퓨터 4대를 봤는데 이게 통째로 열어볼 수는 없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적인 사항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요 키워드만 갖고 분석해낸 자료가 이건데 결국에는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왔던 그게 사실은 맞아 떨어진 거예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명정님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건 진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국정원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이 사생활이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엿먹으라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들은요, 호적 초본까지 다 내요, 들어갈 때. 그렇죠. 그럼 이걸 누가 보죠? 행정처에서 보죠. 그리고 지금 보자는 사람은 행정처잖아요. 당연히 행정처가 봐야 되는 겁니다. 행정처가 보는데, 행정처는요, 사법부를 대리해서 보는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사법부 대리해서 보는데, 그러면 그 영구적인 파일이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 파일은 누구도 볼 수 없다고요? 그러면 작성한 당사자 공무원은요? 팠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한간에서 술자리에서 판사들 술자리에 야 블랙리스트 있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서 기자회견도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노조를 만드니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응하니 전국 부장판사 모임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밝히라고 몇 달 전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여다보는 게 사생활이다? 이건 개인이 봤을 때 사생활이죠. 근데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죠. 당연히 봐야 됩니다. 당연히 봐서 어떻게 판사를 구분했는지도 봐야 되고요. 제가 더 궁금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누가 세웠냐는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좌파고 판사가 좌파고 우파고 중도고 얘는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민주당 성향이고 얘는 전라도 성향이고 경상도 성향인지 누가 분류했고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데 그 기준안을 알아내야 됩니다. 국민을 알아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준 누가 만들었냐. 왜 그러냐면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룰이에요. 그렇죠. 이 룰을 누가 정했냐는 겁니다. 이게 범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걸 밝히고자 행정처 관계자가 이 파일을 열어보는데 사생활 침해라고요? 이건 프레임입니다. 아, 맞아요. 네, 프레임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법원 행정처에 있는 블랙리스트가 사적인 파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거를 PC 강제 개봉을 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잘못한 겁니다. 프레임이.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이거는 공공의 일로 회사의 일로 관련된 PC 자료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오픈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본 후에 이걸 취합한 파일을 당사자한테 판사한테 다 줘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민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사하는 게 약간의 감찰 역할이거든요. 이거는 수사가 아니에요. 감찰 역할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이것을
100% 뒤집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업무용 PC라고 하더라도 이게 100% 뒤집어 보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검찰선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사법부내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살짝 보여지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지. 예,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다 깠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재판으로 가게 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의 감사의 문제인데요. 내부의 감사다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는 파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자기들 내부의 집안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싸고 도는 겁니다. 그냥 밝혀지면 지금 행정처장 같은 경우는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시 행정처장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우리 법원 공무원 데려다가 인터뷰했잖아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검찰도 인사권 갖고 있지, 판사도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막강한 사람이 내부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 파일이 일반인한테 공개된 게 아니고 내부 감사용으로 있었다, 정확하게 몇 명을 조사했다, 어떻게 조사했다,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있는 겁니다. 1월 10일 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합니다. 항상 이제 우리는 그 관심 갖죠. 박근혜 정권 때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달랑 몇 줄 읽고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죠. 다 그리고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몇 사람이 이렇게 골라가지고 질문지까지 다 짜고 치는 것이죠.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초에 전혀 짜는 거 없이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했어요. 신년 기자회견은 처음이잖아요. 예. 박근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줄 거다. 그래서 무슨 기자, 심한 경우는 기자들 이름도 기억하더만 대통령이. 딱 기억해가지고 손든 사람 중에 무작위로 찍는 그런 방식의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신년 기자회견. 기자들 긴장 바짝 해야겠는데요. 예년 같지 않고 국민들이 그냥,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청와대 출입기자 제도를 좀 폐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요. 저희 11포스트도 좀 가서 취재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폐지해 주십시오. 담당 관공서도 출입기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거 폐지하려고 했다가 저항에 부딪혔던 사건이에요. 그 청와대 출입 기자가 한 250명쯤 된대요. 예.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 이례적인 원래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허주머니 손 놓고 기자가 물어본 대로 다 대답해 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대통령 우리 심부름꾼이거든요. 우리 심부름꾼을 뽑았잖아요.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기자한테 성실하게 답변하고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이후에 다시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릴게요. 이게 쪽팔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대통령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틀을, 이렇게 민주적 틀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자들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데 자기 프라이드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겠죠.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누군가는 신비 복직 좀 시켜달라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프라이드는 치킨이고요. 이게 P로 시작하니까 네. 프라이드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프라이드.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단편 이렇게 단신으로 제공할 뉴스가 아닌 게 뭐냐면 국정 현안들 중에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 특사 문제라든지 논란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자들이 물어본다는 거야.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청원 올리면 뭐 20만 명 돌파하면 청와대 주요 인물들이 이렇게 답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바로 물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기다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거 정제되어 있는 활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 그리고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를 이제 보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조중동은 미친 듯이 준비하겠죠. 대통령 답 못하게 하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 안 하면 돼. 저 새끼 조중동이지? 아니 그 중에 만만한 조선일보는 아마 찝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숭고한 기자회견 자리에요. 조중동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A예요. 네, 아니 A예요. 양아치밖에 못하니까. 네, 이거는 밖에서 취재해야 됩니다. 밖에. 평상시에 하듯이 그냥 우라카이에서. A가 아니잖아요. 매일 씹어대는데 거기다 대고 또 뭘 물어. 거기다 대놓고 연합만 들어가면 돼. 연합이 들어가서 대표로 해주면 되는데 그럼 250명 중에 아마 대통령이 찍는 기자는 많아야 한 10명 좀 넘어갈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하려면 끄떡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즉석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찍냐 또 어떤 음모론이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저요 하는 놈을 찍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조용히 손드는 놈, 막 열심히 드는 놈 있잖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근데 저는 대통령이 기자다운 대우를 해줄 때 이렇게 대본 없이 해줄 때 물론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생방송으로 국민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서 250명의 얼굴이 다 노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출입 기자들에 대해서. 질문은 할 수 있지만 좀 예의를 갖추어서.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기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다. 박살 날 겁니다. 특히 조중동 조심하시고요. 조심해라. 특히 가장 인기 베스트 질문 1위는요. 신비복직 언제 시켜줄래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베스트 탑이 될 겁니다. 이게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자가 중요한 것은요.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내용을 함축해서 메시지화해서 그것을 딱 질문해줘라. 아, 핵심이에요. 예, 맞아요. 되도 않는 이상한 것들 질문하지 말고. 사적 이익에 그렇죠. 이익에 사적 이익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두루뭉실한 질문. 아니면 본인의 불만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해버리면 대통령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핵심을 짚어서 딱 포인트를 짚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해라. 몇 명 빼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조중동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자들 중에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이 당황한 모습 보면 또 귀엽고 예쁘잖아. 악의적인 것만 아니면 당황하게 만들어도 돼요. 그게 또 묘미거든, 기자에게는. 근데 그거를 정파적으로 교묘하게 조중동처럼 엮어가지고 그를 실수를 유발하게 만들려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대서특필 막 이런 개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극우 세력들한테 이롭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 이런 거는 짱돌로 조사버려야 된다. 청와대 입구에 있다가 나오면 그냥 조사버리면 돼요. 이날 리스트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예, 맞아요. 경호원들한테 짱돌을 지급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기자회견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너무 비교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 참가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했을 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대하는 태도는 너무 달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설사 서로 간에 결도 안 맞는 거를 합당한다고 한들 어떤 시너지가 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에도 합당 열차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뉴스를 아마 못 따라갈 겁니다.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기 위해서 진짜 완전히 KTX를 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합당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또한 개혁신당이라는 새로운 당명을 가칭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지금 열심히 전력 질주하고 있고요. 역시 홍보 전문가는 제대로 봤다. 쌍란. 홍보 전문가는 제대로 봤고요. 쌍란은 부화하지 못한다고 하죠. 네. 그냥 알 상태로 고른 거예요. 그러네. 그 생각을 못했네. 결국은 안철수의 리더십 부족으로 정치 철학 부재로 결국은 1+1이 4의 합당이 아니라 1+1 -1의 합당을 돌출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안철수는 스스로 제발 측근이나 누구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합당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의원수가 줄어버리는, 이렇게 해서 국민한테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정치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이 정치적 철학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일비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미래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반석 위에 올리겠다, 또는 구체성, 문재인 대통령이 주는 구체성, 10,000원이면 10,000원까지 올리겠다, 왜냐면 비정규직 뭐 없애겠다, 구체성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전에 너의 철학은 뭐냐, 정치적으로 돈인 거냐 사람이 우선인 거냐, 분명히 자기 철학을 밝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거기서 지지를 보낼 때 리더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더십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인데, 그 리더십이 소멸되는 과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답습, 과거의 야합에, 본인은 지금 야합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과거 당들이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야합을 거듭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는다.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는 이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하고 들어가서 소멸되는 과정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철수나 유승민한테 얘기하건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미 사대주의를 아예 내놓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철수는 뭐냐? 어디냐? 친박 사대주의냐? 뭐 이런 정확한 자기 철학을 좀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은 분명히 말씀드리자 미래에 전혀 호응받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것이 고집과 아집으로 국민의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절대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안철수가 시너지가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안철수 자체가 이 통합 작업, 합당 작업에 있어갖고 이념도 없고 가치도 없어. 그럼요. 왜
합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3당으로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아무리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어떤 이념으로 어떤 가치로 당을 세우느냐가 중요해야 되는데 당을 세우는 가치가 3당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실 민주 진보 쪽의 마인드인 것처럼 유장해 왔다가 가치관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내놔야 되고요. 합당을 두 당이 하는데 숫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바른정당은 기껏해야 10석 정도인데 합당에 나가면 최소 10석 이상의 사람들이 탈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멍청한 짓은 안철수 스스로 나는 호남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나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 보수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라는 게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당 숫자는 줄어드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왜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제껴놓고 지들끼리 유승민과 안철수가 만나서 야합을 하는 거냐 봤더니 어쨌든 2월달 1월 말경에나 MB가 본격적으로 이제 포토라인에 쓸 텐데 자유한국당과 어쨌든 바른정당과 국민의 정당의 통합당 야당이 MB를 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른 게 아닌가. 네, 저는 이 의혹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왜 안철수가 기존에 자기 자신과 뜻을 같이 했던 호남의 정치인들을 버리면서 이렇게 급하게 통합을 서두를까? 더더욱이 서둘러서 1+1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통합을 왜 서두를까? 라고 한다면 적어도 빨리 합당을 해야만 MB 수사의 엄호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다 버릴 거 버리고라도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먼저 던지고 분명히 이것과 관련해서 조만간 통합 이후에 MB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보면 제 말이 의혹인지 실제인지 밝혀질 거다. 예,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전체 큰 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안철수 개인의 정치적인 이력이 더 중요하지 안철수한테 이명박을 보호하는 용도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중에 일부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이 두 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 쪽 사람들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걸 기화로 해서 난 나가겠다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가장 비겁한 남경필입니다. 남경필 입장에선 지금 이재명 시장과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1야당도 아니고 당 숫자로 말하면 원내 교섭단체도 없는 바른정당 소속이어서 자기 스스로가 현재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경필 이 기회주의자가 마치 대선도 나갔었잖아요. 유승민하고 뭐 경선도 하고 그랬는데 이 기회주의자가 이제 지지율이 안 올라오니까 지금 슬슬 분위기는 바른정당 탈당해서 이제 내가 경기도지사를 더 해먹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거야 이 분위기를 지금 솔솔 풍기고 있단 말이죠. 정말 비겁한 자들이에요. 이 남경필과 김세연, 이학재 의원이 아마 다음 주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니까 다음 주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으네요. 여기에는 국민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쓰레기들이에요. 네. 그래 그 쓰레기가 다시 복당을 하면 말이 험악해지죠. 대표적으로 김성태, 장제원. 저는 이럴 때 말이죠. 자유한국당 내에 일부 적폐에 지겨운 사람들이 좀 나와서 바른정당 통합당 쪽으로 좀 합류했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너무 막말 정당이고 부패 정당인데 너무 의석수가 많다. 좀 빼라. 그래서 좀 이합 집산 좀 했으면 좋겠다, 야당. 근데 한국의 그 시민님이 늘 주장하시는 양당 구조 속에서는 실제로 군소정당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고하게 정말 3분할한다, 3분지게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겨우 한 20, 30석 정도의 정당으로는 결국은 흡수되는 그 분위기를 완강하게 버티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보수 지켜낼 거야 하는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승민 포함이요. 맞습니다. 이미지만 그럴듯하지 수고 꼴통이잖아요.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해가는 정당들 보고 있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좀 자멸이 이렇게 늦어져야 돼요. 너무 빨리 자멸을 하면 이게 또 양당 맞아. 체제로 돌아가기 그게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보호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정치 이야기는 수준이 없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2월 중순쯤에 또 한 번 더 할 거잖아요. 네, 그때는 세배도 같이. 진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설날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에요. 그걸 말살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본과 친일파들이. 박정희 때까지도.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찾게 됐죠. 자, 설날은 소중한 것이고요. 실제로요, 제가 겪어본 바, 설날이 계절의 시작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이 이렇게 찍 지나가잖아요. 근데 겨울은 우리는 12월부터 보통 2월까지 겨울이라고 하는데, 실제 봄의 시작은 설날부터예요. 음력 절기가 더 정확하다는 거지. 그래서 설날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을 이야기할 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잖아요. 근데 양력으로 하면 겨울부터 시작이야. 근데 음력으로 하면 설날 그 즈음이 땅속에서부터 봄의 기운이 솟아나는 거더라고. 그래서 춘절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정확하게 나뉘더라. 그런 면에서 우리 선조들은 위대했다. 그래서 신정은 신정이고 설날은 설날로 정확히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구정 잘못된 표현이고요. 양력설도 잘못된 표현이고 그냥 신정 그리고 하나는 설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아, 신정과 설날. 공식 명칭이기도 해요, 그게. 네, 그럼 신정 지나고 첫 자갈자갈 방송 질문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가 바뀌었으니 이제 지방선거 대비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요. 마치 본인이 무슨 파이팅! 누가 들으면 제가 준비하는 줄. 국회의원의 지방선거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올해 6월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직 의원 20명 정도가 뭐 자천일 수도 있고 타천일 수도 있고 지방선거 출마가 이제 어떤 리스팅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시점에서 국회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 이게 장단점과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그 현역 국회의원이 왜 광역선거에 나가는지,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있고, 잃을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과반이 훨씬 넘을 만큼 있다면 나가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 한 명이 소중해. 숫자도 좀 적어. 과반 채우려면 한참 멀었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뽑히는 건 현역 의원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똑같아. 근데 그 지역에서 정말 희귀하게도 뽑혔어. 예를 들면 김경수 의원. 그 지역에서 뭐 경남지사부터 시작해서 선거를 막 나갔잖아요. 봉화마을 지켰던 바로 그분. 근데 그분이 경남지사를 나가주면 경남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킨 의리 있는 어떤 인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선거를 나가게 되면 정말 그 지역에서 그 가뭄에 콩나듯 또는 정말 거의 처음으로 당선됐는데 국회의원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어느 게 더 득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건 있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자기의 네임 밸류를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걸 인지도라고 해요. 쌓아놓고 선거에 나가면 훨씬 유리해요. 우리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거지. 그 지역에서는 또 뽑혀서 올라오긴 했지만. 근데 유명한 사람은 김해에서 뽑힌 김경수 의원을 보면 거기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경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김경수를 알죠. 의리로 노무현 대통령 지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선거에 나가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치나 이런 건 언론과 함께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하마평이라는 걸 던져요. 누구누구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언론들이 계속 소설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김경수가 나오나 보다. 나왔으면 좋겠다가 머릿속에 딱 인식되고 있는데 본인이 빨리 그거를 끊어주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김경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 보다 하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공천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좀 틀어지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남의 김경수 의원, 그리고 부산의 김영춘 지금 현 장관이자 국회의원, 그리고 대구의 김부겸 현 장관이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출마설이 나오는 이유는 유명한 사람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훨씬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승리를 위해서 뭐가 더 득인지 실인지는 저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수행하고 있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으로 알려진, 복심으로 알려진 측근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 광역단체장이 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큰 힘이 되죠. 흔히 말해서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것도 지금까지 적진으로 인식되어 왔던 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이 당선이 되면 어떤 여론을 끌어가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친문으로 인식되고 대통령의 뜻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 여권을 끌어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달되고 뭔가가 되는 부분들이 좀 뭐랄까 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저 사람들이 정말 친문이야 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서울시장도 하고 경기지사도 하고 뭐 부산시장도 하고 경남지사도 하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힘이 엄청 실리는 건 사실이겠죠.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지방선거가 너무 이제 더불어민주당 압승 분위기로 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또 깨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긴 해요. 정치권 내에서. 근데 그건 뭐 민심으로 가는 것인데 이제 한두 석을 더 얻거나 더 잃는 경우에는 그런 식의 공천 방식, 아까 말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알려진 사람이 공천돼서 알려진 사람끼리 빅매치가 붙는 거. 여기에 선거 구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공천돼도 당선될 만한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별 상관이 없는데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해서 지금 여당 후보를 찍게 되는 그런 요소는 분명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후보가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야기 섞는 김에 저는 이런 이야기 하나 해보고 싶어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나가야 되나.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와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안 나가고요. 경남지사를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게 여권에서 도는 재미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경남지사에 왜 나갈 수 있냐면 일단 경남이 박원순 시장의 고향이에요. 경남 창녕? 그러니까 고향 자기 태어난 출신지가 경남인데다가 이분은 지금 서울시장이 되는 목표가 사실 아니잖아요. 이건 징검다리일 뿐이야. 대선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경남에 나가서 안철수는 뭐 부산시장 나가라 어디 나가라 해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떨어질 걸 각오하고 서울시장이었던 사람이 서울시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내려가 봐요. 경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 같은 행정을 해주길 바랄 거 아니에요. 일단 당선 가능성 높고 시대적 분위기도 그렇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국민들한테는 각인이 되죠.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기가 유리한 거 다 버리고 안철수와는 달리 흔히 말해서 정치권 용어로 험지라고 그래요. 험한 땅. 험지에 내려가서 장렬히 싸우다 그러면 바로 대선 후보 일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나올 사람 많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승부수를 던질 때 확 던지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네, 답이 많이 됐어요. 서울시장 후보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원순 현 시장 이외에 박영선, 우상호, 이인영, 민병두, 전현희 의원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청래님은 왜 빼세요? 그러게. 한번 빼봤는데 들켰네. 저희 지역구 의원인 전해철 의원도 경기도지사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JTBC 신년 토론회 다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토론을 보면서 좀 신기한 게 사실을 호도하는 근거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거를 또 가지고 와서 토론에서 사용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뉴스룸에서 그것을 다시 팩트체크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 토론에서 어떤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는지를 밝혀주긴 했지만 그것은 이미 토론 이후인 거고요. 토론에서는 아무리 반대쪽 토론자들이 그거 사실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런 말 하시면 됩니까? 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일인 거예요. 이런 태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토론을 계속 한다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발전이 일어날 수는 없을까요? 알면서도 한번 툭 던져서 어떤 판을 흔들어보는 정말 나쁘고 비열하고 악랄한 방식이죠. 사실이 아니면 아닌 걸로 그냥 넘어가야죠. 자기 잘못 말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죠. 근데요, 이 정치인들한테 사과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안다면 다시는 그런 행태를 반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악랄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누군가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커요. 우리가 왜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 그 성접대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방송 철만미에 뭐였냐면은 우리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지만 낙곰수에 의해서 계속해서 회자가 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기준 없이 방송을 했는데 우리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건은 이미 해당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에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건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해당 기자가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가 똑같아요. 사과를 최근에 박지원 의원이 그 바른정당 빚더미 정당 발언했다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한테 되치기를 당해서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 좋은 자세입니다. 일상적으로 바른정당은 대선 때 빚을 엄청 졌을 거라고 인식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당은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돈 쓸 일이 별로 없었던 거지. 그쪽이 논리에 의하면. 그런데 그 사과하는 게 사실 좀 면이 빠지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사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바른정당은 빚이 없나 보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다른 정치인들에 의해서 허위 사실처럼 공표되지는 않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사과하지 않고 나 몰랐는데 라고 퉁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치인들 입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정말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고소를 해가지고 가짜뉴스를 정치인 입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토론회 같은 데서 안 나오게끔 만들어줘야죠. 옛날에는 뭐 어떤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보려면 도서관을 가든지 그걸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됐지만 요즘은 사실 검색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토론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검색해가지고 밑에 자막으로 아닙니다. 뭐 정정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사과 안 하면 바보 되게끔 이렇게 바로바로 응징이 됐으면 하면 그런 건 어떨까? 네. 아니 그거 가지고 사실 공방하다가 나중에 또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너무 늦은 대처가 이미 그런 사실을 잘못 알고 그것이 진실인 양 알게 되는 사람이 이미 발생했는데 그 사람한테 또 어떻게? 예.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구조가 하나 있어요. 카톡으로 돌리는 가짜뉴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돌리면 공신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구누구 유명한 국회의원이 누구누구 정치인이 말했다를 이렇게 가져다가 가짜뉴스를 돌리는데 공식적으로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하는 말은 사실은 범죄예요. 틀린 말에 대한 범죄. 근데 이제 대부분 그게 잘 몰라서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서 그렇지. 저는 이건 법적으로 계속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우리처럼 사과를 하든가. 할 말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단죄가 끝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신력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저희 또래는 안 그러지만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TV에 나온 건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심지어 서울대 나왔거나 무슨 국회의원이거나 이러면 그냥 완전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토론할 때 그런 왜 마리텔 있잖아요. 옆에서 막 같이 채팅하고 국민들이 그래서 팩트 체크 같이 해주고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가능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네. 토론 자체를. 네. 근데 거기다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약간 사실 좀 면박 주듯이 이런 강한 그런 정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쉽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만약에 문자 자막을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욕설 이런 걸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정보만.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걸을 수가 없고 실시간으로 만약에 문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 그 작업도 보통 일은 아닐 텐데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욕설이라든지 또 다른 허위사실이 또 자막으로 보낼 수가 있어서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신년 아이돌 프로그램 보니까 문자로 중계는 해주는데 아마 거기서 선별해서 중계를 하나 봐요. 그래서 아이디랑 지금 공연하고 있는 그 가수를 응원하는 글 한 줄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자기 아이디, 뭐 주소나 이름 같은 거 정확하게 검증된 사람은 함부로 또 그러진 않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하네요.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태도예요. 제가 통일에 있어서 항상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무슨 달력이 나왔죠. 2018년도 달력이 나왔는데 그림 보셨나요? 네. 나무가 이렇게 웃고 있고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 인공기를 들고 있는데요. 태극기보다 인공기를 든 손의 위치가 조금 높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에서 이 그림을 달력에다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우리은행을 막 비판한 거예요. 지금 안보의식이 우리나라 안보 수준이 이 정도다 막 이러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좀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저런 거 가지고서 뭐 비판을 하고 있냐. 자유한국당 진짜 노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또래의 경우에 어떻냐면 제가 초중고 때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예요. 그리고 대학생부터는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인데 어렸을 때는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의 소원 통일 이런 노래도 부르고 표어도 그리고 포스터도 그리는 대회도 맨날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청년이 되고 나서는 일베랑 종북이 유행하면서
그 사람들 그게 의식이 싹 바뀐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는데 어찌 보면 북한에 대한 그 사실 우호적인 감정이 있어야지 통일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알아보려고 하면 종북이 돼버려요. 그런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우리가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온 남성들은 특히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주적이 북한이라고 세팅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더 그런 의식이 강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계속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그 달력 사건이. 이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의 이런 생각들이 바뀔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전 통일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머리로 생각하죠. 뭘 어떻게 생각해요. 통일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거의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럼 벌써 지금 시간이 45년부터 시작해서 70년 정도 됐거든요. 70년. 70년 동안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고. 그 오랜 전에는 원래 한 가족이었고 나라였으니까 이게 갈라져 살면 안 되는데 하던 감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라지는 게 나쁘게 헤어진 부분이 있어요. 제국주의의 어떤 그 모략 같은 거에 의해서. 그러면 갈라진 대상, 갈라지긴 원인은 서로가 막 서로를 공격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났어요. 6.25라고 하는 전쟁이 났어요. 3년 동안. 원수처럼 된 거예요. 대판 싸움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요. 그게 반공이에요. 막 공방을.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야,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싸워도 되겠냐. 그러면서 화해 무드로 또 가요. 그러다가 그것을 현실화시킨 게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걸 받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정상회담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 경제적 이익, 뭐 세계사적 관점에서 통일이 돼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당장은 통일 못해. 비용 문제도 있고 격차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시간이 더 가게 되면 남북 간의 이질감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용어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면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갈라졌던 전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당장 통일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이질감을 줄이게 하는 게 더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같은 민족이어서 아직까지는 서로 말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김정은이 하는 말과 우리가 그걸 못 알아먹을 이야기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연방제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북한과 남한이 일단 휴전선을 없애요. 그걸 자유스럽게 왕래하게 만들어줘요. 한국의 기차가 북한 땅을 지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왕래를 자연스럽게 하고 나라는 두 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왕래가 잦아지면 어떤 상태가 있냐면 관광만 가는 게 아니고 서로 간의 사업, 협력, 우리가 일본, 중국 가서 사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나라로 대접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꽉 막아놓은 철책선을 딱 열고 한 나라로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비자 발급도 하든지 뭐 무비자로 들어가든지 뭐 이건 상관없고 갈 수 있게. 그러다 보면 미디어도 있고 그래서 금방 이질감 접혀져요. 북한 이야기 뭐 JTBC 기자가 가서 북한 어디 가서 뭘 취재해오고 자연스럽게 인터뷰도 나오고 하면서 그 이질감을 접히는 과정이 또 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전쟁 이야기 같은 거 안 하게 되는 부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우리가 한 민족이었구나를 인식하는 순간이 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야 단편적인 것만 보고 뭐 우리가 꼭 통일해야 돼? 근데 통일 비용이라는 것도요 계산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게 일단 국방비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40조 쓰는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 돈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섬나라예요, 지금. 외국으로 나가려면 배나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비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가치는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러저러한 경우에 따졌을 때 경제적 가치, 뭐 통일 비용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건데 굳이 같은 나라로 통일하지 않아도 북한이란 땅을 우리가 왕래할 수 있는 땅만 만들어줘도 우리한테 생기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북한이 못 사는 만큼 개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개발 가치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많이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많이 썼는데 아직도 북한은 무궁무진한 자원과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조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이 거기서 뭔가 해야 되는 블루오션, 왜 옛날에
개성공단 폐쇄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중국 공장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의 공장도 그렇고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물품 자체는 일단 고퀄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산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에 5개, 6개 크기를 더 넓혀가지고 북한에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지내면 얻는 이익이 훨씬 많은데 그 이익에 대한 홍보랄까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굳이 꼭 통일을 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득이 훨씬 많다는 건 조금 그쪽 연구해 보신 분들한테 나오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중론입니다. 그게. 통일로 가려면 어떤 통일로 인해서 해소되는 우리의 비용, 경제적인 측면을 유념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그 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사람들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예전과 달라진 점이 확실히 그게 있었어요. 지금 푸나 삼촌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 한 민족이니까 그리고 이산가족들 빨리 만나서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으니까 막 이런 이유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올렸다면 이제는 그런 거는 실감이 거의 안 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지금은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만 되게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50% 넘게가 그걸 선택했어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세대를 다 묶어서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정말 혈육이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역할은 점점 감소하고 또 점점 살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효과로만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시대적 흐름을 타고요. 예를 들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회담 제의 뭐 비슷한 것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 북한에서 담당자가 발표를 할 때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호적인 관계가 있고 서로 간에 언론도 그거를 잘 받아주고 하면서 분위기 잘 만들어주면 또 생각은 금방 바뀌니까 아직까지 통일 담론을 이야기하면 뭔가 좀 좌파 정부로 막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TV도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서로 간에 협익 무드로 가고 남북한 빨리 정상회담 해라 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젊은 세대도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데만 몰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네,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정말 대화가 급진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공사에 이제 복직을 하면 이제 이걸 타고 북한을 넘어서 다 정말 러시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럽까지. 네,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품어봅니다.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최고. 네, 오늘도 3가지 이야기 말씀 나눠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푸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또 노동 이야기이니만큼 노동자들한테 새해부터 어떤 법들이 바뀌어서 어떻게 우리한테 진전된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제목만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최저임금 인상, 출퇴근 재산제 인정, 그리고 구직 실업급여 인상, 그리고 신규 입사자 연차일수 확대,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모성보호 규정 강화 및 신설, 이 6가지입니다. 오늘 노무사님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느 해보다도 그 노동 분야에서 그 변화되는 게 많은 올해 한 해인데요. 그러게요. 혹시 촛불 그 혁명이 노동자들의 힘으로 일어난 것인 것만큼 그만큼의 혜택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라고 하죠. 그 촛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7개월 동안에 벌써 이뤄낸 그 변화가 큰 줄기로 일단 7가지, 한 6가지,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당장 바로 올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부분부터 보면요. 뭐 첫 번째 너무나 다들 잘 아시고 언론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고 사회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이 대단하죠. 그럼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정말 한 명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되는, 네. 다 공감하게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이제 16.4% 인상, 그 인상률조차도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다 외우실 정도로 워낙에 많이 강조가 되었어요. 네. 사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강조가 되었다기보다도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부각시키려고 언론에서 강조하는 분들이 좀 많았지 않았나 좀 싶어요. 특히 그러면서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 곡소리 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뭐 인원 절감을 위해서 뭐 그 해고가 새해 들어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뭐 감원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치적인 공세에 좀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이거를 바라보고 사실 최저임금 인상함과 더불어 이것이 정말 영세 상공인들에게 미칠 피해까지 고려해서 다른 법들과 다른 규정들과 함께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그렇죠. 무조건 올린다, 죽는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당장 뭐 즉시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요건이 되는 즉 규모로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이제 그 수익 구조로 봤을 때는 순수한 연간 소득이 5억 미만인 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노동자 190만 원 미만 노동자 한 명당 13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왜 13만 원이냐 지난번에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해마다 오르는 평균적인 수치 그것을 뛰어넘은 요번에 16.4% 그것이 대략 한 6, 7%, 8% 정도 되는데 그거만큼은 보전해준다. 결국은 최저임금을 평소대로만 인상했어도 당연히 줘야 되는 만큼은 그거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라. 그렇지만 그 이상 부분은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괜한 또 뭐 퍼주기 논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공세를 펼치고 있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은 퍼주기고 오히려 그 노동자들을 위하는 정책은 사람들 영세 상공인들 다 죽는다 하고 참 이게 안 좋은 점만 어쩌면 그렇게 다 부각을 시키는지. 그렇죠. 그리고 뭐 나라 돈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니까 나라 돈이 뭐 이렇게 되면은 부담이 된다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 과거 재벌들의 잘못된 그 사내 유보금 그리고 그 법인세의 재벌들에게 유독 유리한 법인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세 상공인 다 죽는다 이거보다도 정말 제일 아까운 거는 정말 그런 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세금으로 나가는 월급이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우리 일반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나쁜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더 나쁜 것들이고요. 사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시장도 얘기했지만 도둑이 많아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정상화만 돼도 얼마든지 복지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 인상의 그 이슈는 자연스러운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될 것이고요. 네. 이 부분에 따른 우리 노동자들 삶의 질이 우선되고 그에 따라서 내수 경기가 올라갈 수 있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내수 경기의 체질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밝은 측면 저는 이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두 번째. 네. 바로 누군가는 바로 혜택을 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벌써 새해 출근하신 지 뭐 한 3, 4일 지났으니까 출퇴근 중에 재해를 특히나 요즘 겨울이라 빙판길에 잘못하면은 미끄러지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미끄러져 봤는데 미끄러져 보셨어요? 당연하죠.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장난 아니죠. 그렇죠. 심하면 좀 뼈가 약하신 분들은 맞아요. 어르신들은 특히나 이거 일어서지도 못하고 심하면은 그게 압박골절이라고 네. 해서 척추 네. 골절이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뼈가 약하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한번 이게 잘못 특히나 대퇴부 쪽에 골절이 생기면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그러다 합병증도 올 수 있고 되게 위험한 사고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1월 1일부터 이 출퇴근제 산재를 인정을 한다는 이런 노동법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퇴근 중 재해라는 것이 단순히 집에서 직장에서 집으로 오는 이 행동뿐만 아니라 그 가고 오는 중에 일상적으로 생활인이라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인정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퇴근길에 마침
시장이 있어서 거기 장 보러 들어가는 경우, 일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그 장 보다가 재해를 당해도 이것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을 해준다. 네. 그럼 바로 진짜 1월 2일부터 이제 저희 출근했는데 그때 퇴근하다가 아니면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사고 난 것도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퇴근하다가 집 앞에 슈퍼가 있어서 쌀을 사러 가거나 뭐 들어가다가 거기 이제 물이 있어서 그 계단을 잘못 디뎌갖고 다쳤다. 이것도 이제 산재가 된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올해 예를 들어 이제 또 선거권 행사, 올해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방선거일에는 쉬는 회사들이 많겠지만 안 쉬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출근을 좀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겨서 투표소 가는 도중에 만약에 다쳤다 하더라도 이것도 인정해준다 이것입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네요.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노동법 세 번째, 구직급여 상한액 사상 최대폭 인상. 예, 우리 고용보험이 이제 그 실업급여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구직급여. 정확하게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그쵸. 실업급여는 외국 선진국의 기준에서 실업급여고요. 우리나라는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엄청 애써야 돼요. 그렇죠. 뭔가 굳이 예.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나는 엄청 애쓰고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지 줍니다.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실직 상태가 된 이유부터 따져요. 우리나라의 그 고용보험은. 맞아요. 다른 나라는 그 이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데 우리나라는 실직 상태가 된 게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준다. 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줘. 열심히 노력해야 돼. 뭘? 구직을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진짜 치사하게 주는데요. 그나마 치사하게 주는 게 그동안에 계속 조금씩 올라오는 왔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20%가 올랐어요. 일일 상한액이란 게 있어요. 즉 자기 실업급여를 받는 게 자기 월급의 평균 50%를 받는데 상한선이 한 달에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180만 원으로 20% 올라가게 됐습니다. 뭐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뭐 한 달에 180이면 기초 생활은 기본 생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그 좀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월 1일 아직은 적용이 안 됐는데요. 이제 올해 5월 29일부터 변경되는 노동법이 있네요. 네, 5월 29일부터 변경되는 이유는 일단 법의 시행일을 5월 29일로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1월 1일, 5월 29일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모든 법에는 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신설되거나 할 때는 그 시행일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봤던 세 가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출퇴근 중에 재해 한자 인정 그리고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이런 경우는 이제 시행일을 1월 1일로 명시를 했고요. 이제 제가 소개드리는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분야는 5월 29일로 이제 시행일을 명시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즉시 시행을 했다가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장에서 좀 혼란이 오고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시행을 좀 약간 늦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입법된 이후 6개월 이후 시행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6개월 이후 이제 시행되는 노동법에는 네, 첫 번째. 먼저, 신입 직원의 연차 휴가 일수 확대. 네. 이것은 이제 현재 기존의 규정은 1년 들어오자마자 우리 신입 직원들은 바로 연차가 막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달을 꼬박 다 일을 해야 하루에 연차가 생기잖아요. 네. 특히나 입사한 날짜가 월 도중이면요. 그 달에 대한 연차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만근이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만근이라는 개념은 그 달의 초일, 즉 1일부터 말일, 그 30일 또는 31일 요때까지를 풀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때를 만근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 1월 2일부터 입사하신 분이 있다. 올해. 항상 1월 1일은 늘 신정으로서 쉬는 날이니까 그럼 1월 2일은 만근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1월은. 1일부터 일을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2일부터 31일까지 근무했다고 해서 만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1일에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게 만근입니다. 헐. 그렇기 때문에 월 도중 입사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 달에 대한 연차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달부터 연차를 이제 카운팅을 시작하는 거죠. 하루 빼먹었다고. 네. 월 법은, 중에 예, 입사한 게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노동자들이 신입 직원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최대 가질 수 있는 연차 휴가 일수는 11일밖에 안 돼요. 즉 12개월 중에 12개월이 되면 15일이 되지만 12개월이 되기 전에는 11개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하나씩 과거의 월차 개념으로 발생하는 연차이기 때문에 11개인데 그나마 이 11개를 1년이 되는 순간에 11개에서 15개로 4개 늘려주는 대신에 그 기간 중에 썼던 연차 수는 또 빼는 거예요. 결국은 향후 1년 후에 생길 15개 중에서 미리 땡겨 쓰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그럼 원래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개정된 게 적용이 안 됐을 때는 2018년에 내가 신입사원을 입사했으면 2018년에 생기는 나의 11개의 휴가는 2019년에 생길 15개 휴가 중에서 땡겨 쓰는 개념이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를 들어 여름 휴가 가느라고 2018년도 중에 한 5일 썼다. 그러면 2019년 1월 2일 날 자기가 더 쓸 수 있는 연차 휴가는 이제 10개? 고작 10개밖에 안 남는 거죠. 10개가 남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바뀐 규정에 의하자면 그 땡겨 쓰는 1년 미만자가 이제 더 이상 땡겨 쓰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자는 과거의 우리 월차 개념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두고 과거의 연차 개념을 그대로 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미만일 때 11개가 맥시멈 생길 수 있고 1년이 되는 순간에 15개가 또 하나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는 1년 차에는 휴가가 부여가 안 됐던 거네요. 그렇죠. 땡겨 쓰는 것만 네, 가능했고. 따로 부여했던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한 달씩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의 연차식으로 해서 만약에 1월에 입사하면 11개 최대 네. 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땡겨 쓰는 게 아니라 예. 2019년에 다시 15개가 새로 또 발생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주 40시간제 도입되기 전에는 연차 월차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월차가 1년에 최대 12개, 1년을 채웠을 때 10개 해서 총 22개의 휴가가 생겼는데 그 형태가 그대로 부활한 겁니다. 다만 연차 휴가 일수가 4개 늘어났고 5개 늘어났고 월차 휴가 일수는 하나 빠진 거죠. 그래서 토탈 만 1년이 되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총 휴가 일수는 26일이 되는 거죠. 현재 기준법에서는 15일밖에 안 되는데 그게 26일로 네. 10하루가 늘어나는 거죠. 네, 11일 1년 차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연차 11일 그리고 그 다음에 연차 15일 더해서 26일 그렇게 2년 동안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네요. 네. 아, 좀 아깝네. 나는 못 받았는데. 땡겨 받는 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요게 그 시행일이 5월 29일이기 때문에요. 요 적용을 받는 사람은 올해 5월 29일 입사자 이후부터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들어오신 입사한 우리 노동자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못해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5월 29일 날 시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만그나마 하나씩 또 생겨야 되는 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그 시행 자체가 5월 29일이기 때문에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만이 요 적용을 받고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현행 규정대로 땡겨 쓰는 개념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러면 겁니다. 5월 28일 날 입사한 사람은 땡겨 쓰는 것만 가능하고 그렇죠. 29일 날 입사하는 거는 하나씩 생기는 거 가능하고. 예,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입사한다면은 5월 29일 이후에 입사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그러네요. 이득인 거죠. 그러네요. 네. 네. 5월 29일부터 변경되는 노동법 두 번째는요.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이제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행 법에서는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굉장히 깁니다. 무려 글자 19개인데요. 이 법에 의하면 현행 사업주는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명시가 되어 있질 않고 더군다나 이제 피해자에게 고용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용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조치는 쉽게 말해서 해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하지 말아라. 해고하면은 이거는 부당해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해고만 안 하고 다른 그 한직으로 발령을 내든가 아니면은 급여를 삭감하든가 아니면은 강등을 시킨다든가 일을 아예 안 준다든가 이럴 수는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결국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1차 피해에다가 플러스 직장 내 생활을
직장에서 계속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2차 피해까지도 법이 방조하고 있었다라는 비판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이 불이익 방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되면 이제 벌칙이 강화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거 좋은데요? 예. 네. 이 징역이 좀 들어가야지 뭔가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세야 아무래도 이제 사업주 구속이 딱 돼야 뭔가 시정이 돼요, 항상. 네. 사실 뭐 진짜 구속뿐만이 아니라 뭐 벌금형도 이렇게 좀 세게 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사람의 인재상정이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사실은 규정에 의하면 좀 꽤 중징계에 속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한 처벌입니다. 네, 사실 노동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수준이거든요. 예. 네, 이 부분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예비 워킹맘들이 주목해야 될 변경 사항이라고요. 네. 그 이제 예비 워킹맘, 즉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임신 계획이 있는 그런 그 직장 여성분들의 이야기죠.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출산 전후로 이제 기본 90일의 휴가를 가고 그리고선 육아휴직을 또 바로 신청하는 우리 여성 노동자들 많잖아요. 1년 동안을 갈 수 있는데 최대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을 근속기간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쳐주질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갔다 오고 나서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간을 빼놓고서 나머지 기간만 갖고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15일 갈 거를 예를 들자면 6개월을 육아휴직을 썼다. 그럼 15일 갈 거를 반인 7.5일, 즉 8일밖에 못 간다. 이런 그 좀 불이익이 좀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용평등법이 바뀌고 우리 근로기준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육아휴직을 간 기간을 출근하는 것으로 인정해라. 인정한다. 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다녀와도 그대로 다른 노동자들하고 동일하게 15일이면 15일, 16일이면 16일에 연차휴가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네. 이거는 이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달리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육아라든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 회사에 다만 그 회사가 필요하는 업무는 못했을지언정 나라의 보탬이 되는 나라의 장래를 사실은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일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출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법규가 이제 바뀌었군요. 네. 이것도 이제 5월 29일부터 적용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요. 난임 휴가가 이제 신설됐습니다. 네, 요즘 사실 난임 부부가 참 많은데요. 이런 부부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임 휴가는 이제 총 3일 이내에서 주어지되 그 중에 최소 1일은 유급으로 주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난임 휴가라는 것이 그것이죠. 이제 불임은 아니지만 임신이 잘 안 되는 산모를 위해서 인공 수정이라든가 뭐 시험관 악이라든가 체외 수정 이런 그 시술을 받기 위해서 그 휴가를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총 3일 그 중에서 최소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이렇게 그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국가의 정책이 노동 분야에서 매년 바뀌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그 노동법이 계속 그 출산 분야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실은. 물론 그 양성의 평등이라는 그 관점에서도 이런 그 보호 구정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인구가 늘어나야 우리가 수출에 현재 그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인구가 늘어나서 결국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1억 명 전후 정도는 돼야 자체 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뭐, 2000, 몇백 년에는 한국인이 멸종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떠도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난임, 불임 부부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고, 또 육아, 부분에서 굉장히 정부가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법상으로 이렇게 올해부터 바뀌는 노동 환경
변화도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하나가 또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1년 동안 투쟁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 네. 올해 내에 반드시 KTX에 승차해서 승객들에게 안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노동계의 변화가 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니까 올해는 꼭 좋은 소식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동법 개정안들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살펴보시고 저희가 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또 알아서 이게 적용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또 잘 살펴보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